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토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도 어김없이 연예인! 예!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본인의 소개를 개그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연예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연예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연기 변신도 선언했었고 개그맨도 했기 때문에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멘트는 연예인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근데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단어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가 직업일 수도 있습니까? 네. 분위기 메이커가 직업일 수도 있죠. 그래요. 분위기를 띄워주는. 결국 요즘 사회에서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걸로 떴잖아요. 결국에는 분위기를 내가 이 메이킹 해준다. 제가 얼마 전에 상표 등록했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만약에 상표 등록이 딱 되는 순간 제가 대한민국 1호 분위기 메이커였네요. 상표 등록이 꼭 되기를 바라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얘기하고요. 누가 사고 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분위기 메이커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분위기 메이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오산고등학교 전교 1등. 네? 중학교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1등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1등 못했어? 네. 오산중학교 전교 1등. 네.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히 말했네요, 사실. 왜 전교 1등이잖아. 앞으로 우리는 전교 1등으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진짜요? 네. 괜찮지 않아요? 저는 노는 이미지 좀 부각시키려고 했었는데 노는 오빠라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1등 부각해버리면 제가 또 너무 모험생이 지적 대화를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 네. 자,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팟짱 진짜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게스트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싸게 털었는데 점점 고급진 대화가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비정상회담. 저도 굉장히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국가대표 한 분을 초대했어요. 어려운 분 모셨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표 일리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더 유명한 연예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베리 페이머스 연예인이야. 전 리틀 페이머스 연예인.
여기서 공통점은 우리가 연예인이 영어로 안 된다는 거. 엔터테이너. 그렇구나. 그렇게 쉬운 단어가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어의 세계에서 지금 37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저는 46년째 살고 있습니다. 많이 줬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2입니다. 네. 대박사. 내가 형이네. 형님이야? 네, 82년생이시지 않으세요? 예, 82년생이에요. 저 82년생. 그럼 친구. 그러네. 아니 근데 뭔가 노안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이선필 씨보다 더 젊어 보여요. 원래 서양 분들이 조금 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 그렇죠. 맞아. 아니 그런 거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제 친구 중에 러시아 여자친구를 사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랄까 그 여자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러시아 여자들은 18세와 20대 때 가장 꽃다운 나이가 되고 빨리 좀 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결혼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동안의 일리아 씨를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반어법인가요, 진짜? 진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니 정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대기자입니다. 자널리스트. 자, 우선 일리아 씨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라고 하고요. 네, 저에게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답해드릴게요. 들었던 여러분은 질문을 못해요.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비정상회담만 출연하세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 다른 것들도 많이 프로그램을 좀 출연하시나요? 요즘은 그 방송에서 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긴 했는데 고정으로 하는 게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고정으로 하는 게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있죠. 네, 라디오를 하나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행사나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리아 씨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연예인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학원에서는 아주 평범한 학원에서 아주 평범한 강사입니다. 뭘 가르치세요? 러시아 말을 가르칩니다. 아니 뭘 가르치세요? 아니 뭐 요새는 보니까 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스페인에서 오신 분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진짜요?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러시아 전문 어학원에서 이제 러시아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가르치는 게 되게 많이 좋아해서 이제 그 원장님도 좀 인연이 있어서 그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러시아어 학원이 되게 괜찮아요. 러시아어가 배우기가 쉽지 않아서 학원을 오래 다녀야 돼.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이력을 살짝 보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봤어 나.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수도 아니야 수도요? 러시아의 수도. 러시아 수도 아니죠. 아니죠. 연해주 수도입니다. 연해주의 수도죠. 예, 러시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크죠. 지금은 생각하시는 보다 또 넓어요. 네. 그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소련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옛날 냉전 시대의 사고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 벗어나세요. 장벽이 무너졌어. 냉전은 끝났어. 자, 그리고 극동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석사를 역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하신 게 2003년도에 한국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외국인 최초로 그 한국 능력 시험 레벨 6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 받으셨어요. 제버스톡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초입니다. 외국 최초. 그래가지고 굉장한 언어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신 그러니까요. 분이고. 저는 그 굉장히 그 비정상회담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한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실까. 유창하지는 아니고요. 네, 아니 굉장히 유창하시죠. 외국인인데. 예. 네, 감사합니다. 유창한데 게다가 어려운 주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다는 것도 또 쉽지 않은데 원래 똑똑하신가 봐요. 네. 네. 똑똑해. 그리고 보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 석사를 하셨어요. 네,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인류학과 사회 언어학 박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이신 거죠. 네. 근데 그 지금 휴학 상태에서 한국에 와 계신 맞습니다. 건가요? 휴학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 공부하시다가
휴학을 해서 한국을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유는 그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일단 네. 약간 좀 개인 사정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있었고 그 또 뭐 미국에 개인사 뭔가요? 여자친구나 뭐 이런. 뭐 좀 개인적인 질문을 자제하셨으면. 야 맞아 이게 너무 한국적인 질문이야. 외국인들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걸프렌드? 여하튼 뜬금없는 질문 그만하시고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네. 한국이 우리는 좀 힘든데 살기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외국인들이 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거의 모든 면에서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친절하죠. 사회적으로도 외국 사람들은 일단 한국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신분과 외국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신분과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경제적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간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하는 그 니즈가 달라요. 그래서 돈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편견인데 한국인들이 만약에 옷을 좀 헐렁하게 입고 다니면 저 없어 보여 돈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빈티지를 입고 다니면 그냥 저건 빈티지다. 멋있어. 그래. 오늘 빈티지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새우시거든요. 헐렁하게. 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물론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 서양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대한 동경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내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리아 씨께서는 어떤 계기로 내가 한국에 가서 좀 살아봐야겠다, 한국말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처음에 한국에 온 계기는 이제 한국말을 유학하러 왔거든요. 처음에 어학당에 이제 장학금을 따서 이제 어학당에서 1년 동안 단지 유학을 했고요. 근데 유학을 딱 마치고 나서 다시 러시아 돌아갈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는 한국에 살 그런 기획이 없었고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건 보고 이제 최고인 6급을 땄어요. 네, 그건 땄기 때문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그때까지 그 당시에 6급을 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올 수 있냐. 그래서 저 그건 받아들여서 이제 그 연수대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들어갔죠. 그게 시작이었죠. 네, 그게 시작이었고요. 네, 그것도 원래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2년짜리인데 제가 4년 했거든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중간에 여행하기도 하고 뭐 알바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어졌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삼성전자에 들어갔고 뭐 일하기도 하고 뭐 조금씩 이러다 보니까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 네. 그럼 삼성전자에 있었으면 쭉 그냥 엘리트다. 듣고 보니 그는 엘리트였어. 근데 삼성전자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그냥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일 하셨어요? 삼성전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약간 들어가서 인사그룹에서 일했거든요. 인사파트. 네, 인사파트. 심지어 인사파트를 했다고요? 네. 외국인인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어떻게 보면 인사파트가. 근데 거기서 일하는 일이 되게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사라는 게 되게 지루하고 되게 딱딱한 일이에요. 맨날 똑같은 반복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딱 규칙을 어기지 않은 딱 이렇게 위반하지 않은 딱 지켜야 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거 저에게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데요. 러시아 분에게 인사파트를 시킨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약간 업무를 그동안 일하면서 업무를 바뀐 게 업무를 재분장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에서 온 엔지니어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 그런 사람들을 채용, 뭐 뽑기, 뭐 뭔가를 뭐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뭐 해주기, 뭐 부동산 해주기, 뭐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해주기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노무 관리구나. 노무보다는 인사 관리. 네, 노무보다는 인사고요. 그래서 그런 애를 1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파트 내부적으로는 재본장이 있었고 그 한국 사람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뽑았고 한국 사람들과 면접을 진행했고 그런 일까지는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당시에 했던 이제 인사 과정에 대한 인터뷰가 또 있어요. 2012년도에 그 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외국인 인재 해가지고 이냐 씨 이제 봤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방송에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실 그것도 우연이었어요. 되게 제가 우연? 미국에서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왔을 땐 딱 여기 1년 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행기표를 사는 순간에 비전상회담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는 순간? 어머나. 출연하자고. 그래서 연기됐죠. 비행기표를 사는 거. 운명의 장난이야. 떠날 것 같았으면 딱 떠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 비정상회담 출연하면서 어떠셨어요? 거기서 막 저는 진짜 무슨 올림픽 보는 것 같아요. 설전의 올림픽, 혀들의 올림픽이야. 혈인픽. 혈인픽. 그래서 뭐 각국의 어떤 경우에는 막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고 저는 그 중국 친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정말 중국 사람이다. 정말 그 중국 스타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장현 씨. 네, 막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데 비정상회담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단점이 있었어요.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저에게 출연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여태까지는 방송에서 그렇게 나온 적 없었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특성상으로 되게 재미있는 게 외국인들이 서로 모여서 그냥 떠드는 거죠. 사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게 녹화장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녹화가 되게 오래 가요. 몇 시간 정도 해요? 5시나 6시간 정도 가요. 와. 나중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두 번은 쉬기는 한데 나중에 아무래도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나중에 피디님들이 그건 편집해서 뭐 자르고 나서 이렇게 편집하는데 6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떠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엘리트면서 구라 전문이야. 재밌어. 얘기하는 게 재밌어. 토크하는 게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정상회담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게 본 회차가 이제 혐오주의 때 얘기했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네, 저는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비정상회담이 방송하고 나면 이제 항상 집에서 보거든요. 근데 항상 보통은 그냥 뭐 차 마시면서 뭐 과일 먹으면서 막 그렇게 보는데 그때 혐오주의가 회차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에 집중만 해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됐었어요. 저도 출연하면서도 TV에서 제가 나오면서도 제가 긴장해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혐오주의라는 게 그때 진용근 교수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주제였고 또 러시아, 뭐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은 또 동양인에 대한 혐오주의가 있고 또 한국에는 또 여성에 대한 혐오주의가 또 있고 이렇게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 사실 다 다른 의견인데 이 녹화 중에 이제 감정이 좀 상할 법도 하고 서로 막 싸우다가도 막 이렇게 좀 삐질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떻게 풀리거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녹화장에서는 싸우기도 해요. 서로. 특히 뭐 제가 비정상회담에서는 촬영했을 때 되게 의견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타일러 이제 저랑 타일러, 장면 이렇게 삼각이 있었고요. 삼각형이. 근데 그거는 5시간 동안 계속 싸우고 막 얼굴 빨개질 때까지는 싸우지만 딱 그렇게 그 카메라 분이 이렇게 컷 하고 나면 다 다시 친구가 돼버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구도가 중국, 미국, 러시아기 때문에 어떤 이 3강 체제가 같이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자기 모국의 힘의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항상 인터뷰에서는 저에게 날아오는 질문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회담에서 지금 나오시는데 혹시 러시아 대표라서 그런 뭐 자부심인가 뭐 이런 게 느끼실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비정상회담에서 하는 얘기가 모든 얘기는 100%의 개인적인 얘기고 제가 뭐 러시아 대통령도 아니고 외부 장관도 아닌데 제가 1억 4천만 인구에 넘는 나라를 대표할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근데 아무래도 그런 개인적인 얘기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붙다 보면 뭔가 좀 러시아의 자부심 좀 욱한 게 있어. 생기더라고요. 애국심 같은 게 다 있지. 네. 그 강대국 싸움이구나. 거기서도 약간 만약에 요즘 그 나라 형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말수가 좀 적어져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지금 한국적 현실 그리고 또 러시아 정치 사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모스크바에. 89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한국은 해외여행이 금지된 나라였어요. 일반인들이 해외여행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1년도에 러시아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주의 제가 갔을 때 그 레닌 광장에 그 동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레닌 동상이 끌어져 내리는 장면을 제가 뉴스를 통해 CNN을 통해서 봤었는데 CNN 아니다. 그때는 그냥 KBS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다. 죄송해요. CNN 안 나왔어. 그때. 불화가 좀 있어요. 불화가 좀 있어. 네. 하여튼 그랬었던 그 나라에 대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주의 영향이 좀 남아 있어서 굉장히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취재는 안 됐지만 굉장히 궁금했었던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의 러시아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겪은 나라 그리고 또 지금은 뭐라고 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러시아의 시스템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그때 기자님이 갔던 90년대 러시아랑 지금 2015년 기준의 러시아랑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러시아 갈 때마다 너무 많이 이제 내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90년대에 살았죠. 사실은 90년대 러시아에서는 자랐고 이제는 2000년 들어서 한국에 넘어온 건데 90년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 뭐 북한 정도, 뭐 쿠바 정도 이런 나라랑 비슷하게 사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러시아 가보시면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이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네, 서울보다 더 크고 서울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아무 제한이 없는 그런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도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무 제한이 없는 사람들은 뭐 외국에 쉽게 갔다 오고 뭐 모든 게 누리고 있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고 뭐 아이폰 쓰고 있고 그건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고요. 근데 민주주의나 뭐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약간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게 현재 상징인 미국이 있고요. 근데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러시아가 미국이랑 많이 다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랑 러시아의 민주주의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러시아 민주주의가 더 오리지널 그리스 민주주의와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네, 미국 민주주의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능에서 다큐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보셔야 진지해져요. 이성길이 끊어주세요. 지금 이정수 씨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나 진짜 잠깐 좋을 뻔했는데 지금 깨세요 좀. 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스크바가 이제 너무 달라졌다고. 모스크바의 도로에 가보면 강남보다 외제차가 많나요? 많아요. 많아요. 그만큼 많아요. 우리 강남은 거의 외제차 전시장인데. 많아요.
한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놀란 게 왜 이렇게 외제차가 없냐였거든요. 네, 지금은 많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많이 많아졌는데 근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러시아 내에서 국내 생산하는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90% 이상이 다 외제차예요. 아, 그렇겠다. 거기에다가 또 모스크바에 시리적으로 봤을 때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메르세데스나 뭐 독일산 차들이 있잖아요. 고급 차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아마 50% 이상이 독일산 차일 거예요. 좋겠다. 맞아요. 모스크바에서. 예. 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벤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때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약간의 자본주의인데 뭐 양담배 같은 거를 뭐 택시 기사한테 주면 뭐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막 이제 이런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였는데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한국이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나라가 저 동북아에서 뭐 이렇게 보면 그 위치가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라는 우리는 표현을 쓰는데요. 러시아, 중국, 또 일본, 북한 이렇게 이제 쌓여져 있어서 동북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뭐 이런 전략적 포인트를 잡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언론을 보면 국제뉴스 비중은 굉장히 낮거든요. 특히 러시아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는 굉장히 밝고 또 중국 뉴스는 또 좀 최근에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아쉽게 보죠. 저도 그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한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점이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진짜 많이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또 뉴스나 아니면 문화 교류나 좀 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것도 한국 뉴스나 뭐 이런 게 보면 방송을 보면 거의 다 미국 쪽에 쏠리고 있어요. 뭐 미국 예능을 보거나 뭐 미드를 보거나 미국 뉴스를 그래도 뺏겨서 이렇게 쓰거나 러시아 쪽은 거의 러시아 입장이라든가 러시아 뭐 관점이라든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일리아 씨랑 친해져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러시아 특파원을 또 노리고 있는 이성필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었을 때 이게 우리랑 정치 환경이 좀 다르면 우리는 무조건 좀 일단 좀 피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일리아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린 게 있었거든요. 러시아 뭐 뉴스 이런 거 소개해줄 만한 게 혹시 있는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딱히 대본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딱히 대본 없습니다. 이분은 엘리트세요. 엘리트니까 나보다 더 한국어 실력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비정상회담은 끝났지만 하차하셨지만 이 팟짱에서 전하는 일리아의 러시아 뉴스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본이 없지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 그 경제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나라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나 비자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내린 결정인데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신용카드 그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올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런 얘기가 안 됐고요. 네, 일본 쪽에 JTCB 뭐 JCB 뭐 그 뭐였지? JBC? JBC?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일본 기자가 물어봐. 아무튼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일본 시스템이랑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쓰는 걸로 지금은 다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미르이라는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거든요. 누리라는 시스템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쓸 때 이렇게 누리 카드를 쓰면 되고요. 이제는 그 일본 시스템이 되는 나라에서도 가서 그거는 외국에서도 쓰는 거고요. 지금 마스터나 비자랑 얘기를 하는 도중이지만 만약에 얘기가 완성되면 그때는 마스터나 비자가 되는 나라에서도 그 러시아 시스템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알았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20년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뭐 받아 적는 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머리해서 받아 적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이거밖에 못 썼어. 엄청나게 말이 빨라가지고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신동인가 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누리카드라는 게 생겼군요. 이게 누리가 한국말이기도 한데 예? 근데 이거는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누리라는 게 러시아 말로도 있나요? 러시아 말이 있죠. 밀이라는 밀. 거고. 네. 그렇군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가 된다. 뭐 이런 소식들 특히 이제 경제 뉴스를 또 브리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사실 그 이제 종합 뉴스 프로그램이니까 예능을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뉴스를 많이 다룹니다. 많이 다뤄요. 일주일 중에 6일을 다루. 일주일 중에 6일을 다루고 딱 한 코너 이게 예능입니다. 잠깐 쉬어가. 그래서 연예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예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그리스 사태를 분석할 때 러시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스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분석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대략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나온 얘기가 이제 유럽 쪽에서 유럽 은행에서 이제 그리스를 도와주겠다고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유로존에서는 탈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 대통령이랑 러시아 대통령이랑 이제 아무 그 우정 사이고요. 그러니까 우호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정치적인 얘기나 경제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남아 있더라도 굉장히 러시아랑 관련된 그 뭐 경제적인 얘기도 그렇고 정치적인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유럽 갈 때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쉔겐 비자라고 해서 쉔겐 존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에서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가면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뭐 독일이나 뭐 체코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비자들을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러시아 사람한테 되게 막 뭐 까칠고 막 잘 안 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스의 대사관 딱 가보면 딱 뭐 3년 비자를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러시아랑 그리스랑 앞으로도 우정 관계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근데 그 계속 놀라고 있어요. 왜요? 일리아 씨한테. 정치 평론가야. 와, 나보다다. 꽂아. 여기 꽂아. 고정으로 나오세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꿰고 있어요. 본인 모른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분은 국제 뉴스를 매일 스크린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매일 뉴스를 보시는 분이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이선필 씨 반성하세요. 국제 뉴스 안 보지? 저는 연예 뉴스만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방송인으로 모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비정상회담이다, 뭐 예능이다 많은 질문을 했을 거고 인터뷰도 많이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뭐 사회 정치 문화적인 질문을 받는 게 좋으신지 어떠세요? 저는 둘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비정상회담에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겁고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출연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애정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비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관심사가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제가 정책, 특히 국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뉴스도 매일 보고 뭐 러시아가 어떨지, 한국이 어떨지, 뭐 한반도의 사태가 어떨지, 뭐 한국이랑 일본 관계가, 한일 관계가 어떨지, 한미 관계가 어떨지, 러미 관계가 어떨지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국제 뉴스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한국에 오신 지가. 넘었는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일리아라고 하면 이제 방송 예능인으로 이제 사람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정체성이 좀 약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예능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뭐 분야, 뭐 교양 뭐 그런 걸로 넘어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예능에 나오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예능에서 하는 게. 근데 약간 교양보다
시사적인 거, 예, 이슈적인 거, 약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약간 그 뭐라고 했나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러시아 말로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신문에서는 기자 활동을 했거든요. 뭐 한국 뉴스를 러시아 말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느낀 거를 기사를 써서 이렇게 신문에서는 올리긴 했는데 기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다양해. 언어학도 하시고 언어학을 했는데 국제정치학까지 이게 두루 섭렵하는 일리아 씨가 딱 보니까 천재 방송인을 모셨어요. 역마살이 있네. 역마살 알아요? 역마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러시아 정치인 아는 사람 이름 되세요? 이상필 씨. 푸틴? 이정수 씨. 고르바초프. 레닌. 레닌? 레닌? 그는 역사 인물이야. 뭐 스탈린 많이 하시네. 이제 스타일라 후르시초프 나온다 이제. 저는 그 사람 알아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서 고골리. 페체부르크 사람들을 뭐 이야기도 좋아하고. 그렇군요. 이선필이 전교 1등이라는 게 지금 막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나오는 멘트가 다 중학교 때 이미 익혀둔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 발달이 안 됐어? 딱 중학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요. 러시아 정치하고 한국 정치도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러시아에는 정당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여당이 당연히 하나 있죠. 예디나야 러시아하고 그 유나이티드 러시아라는 여당이 있고요. 여당이 두 개예요? 여당이 하나예요. 여당 하나. 야당은 이제 3개가 있고요. 근데 야당은 아무래도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식인데 여당 딱 하나 있고 야당 딱 하나 있고 서로 이렇게 양당제라고 하죠. 양당제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다당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당이 하나 있고 야당이 몇 개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여당의 그 당장이고 당장 당 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당 대표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푸틴이 굉장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정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당인데 야당은 아무래도 조금 힘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야당에 대한 스캔들도 많고 뭐 뇌물 그런 부패 비리 뭐 부정부패 그런 스캔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약간 힘이 없긴 해요. 네. 그러면 지금 푸틴이 이끌고 있는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외국에서는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게 푸틴의 여당의 당 대표지만 푸틴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는 반면 여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을 좋아하지만 당을 별로라는 얘기예요. 인물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당이보다는. 그러니까 푸틴을 당 대표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로서 정치가로서 보는 거죠. 스타 정치인. 그렇겠죠. 저 사람 멋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매력 있는 거 캐릭터 자체가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직선이에요. 직선제예요. 직선제고. 그렇군요. 그 한국은 2개의 당이 있잖아요. 그 새누리당이 여당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인데 그러면 그 새누리당 같은 당이 러시아에도 있어요? 새누리당 같은 당은 이제 푸틴의 대표당인 유나이티드 러시아이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야당인 민주당은 거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딱 하나로 뭉치는 당은 없어요. 그렇군요. 한국 정치는 좀 어때요? 그 보시기에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어요. 그래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재미있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특히 대선할 때 저도 막 한국 친구들과 함께 지맥을 하면서 TV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막 결과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야. 자, 일리아 씨는 누굴 지지하셨습니까? 공개 투표 들어갑니다. 이런 또 저는 그런 얘기를 공개했으면 일단은 저는 그 얘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11월을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어야지 이제는 좀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일리아 씨의 주장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나온 적 있어요? 연예 전문 기자 나온 적 있어? 아니 근데 이분은 사실 투표권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투표권이 없구나. 이거를 막 크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의 생각이죠. 그렇군요. 말 담궈. 국적을 넘어오실 생각은 없나요? 이적.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장윤선의 팟짱.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이제 TV 오면 이제 재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먹방, 뭐 국방 이런 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재가 유행인지 어때요? 일단은 비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러시아에서는 일단 먹방이라는 게 전혀 먹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 사람들이 안 봐요 그거는. 싫어한다면서 되게. 네, 되게 지루하고 지루하다보다는 그냥 재미없어요. 그럼 왜 봐? 그런 거? 남 먹는 거를. 예. 그거 먹는 건데 왜 봐?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는데 남 먹는 거 보면 추잡스럽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이런 얘기 있는데 러시아도 그런 거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몸에 영양분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건 남들이 그거 왜 봐?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먹방을 아마 먹히지 않을 거고. 네, 드라마도 요즘에 되게 많이 찍고 많이 보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근데 약간 러시아 사람들이 취향이 맞는 드라마면 뭐 약간 그 경찰 드라마, 뭔가를 수사 드라마, 뭐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를 수사 들어갔고 뭐 이런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이런 드라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약간 좀 한국과 비슷한 그 막장 드라마. 무슨 지방에서 여자가 아주 가난한 지방에서 수도로 올라갔고 아주 재벌 아들을 만났고 뭐 무슨 인생 반전 꿈꾸고 이런 드라마가 진짜 많아요. 이게 약간 전 세계 아줌마들은 다 비슷하구나. 러시아 아줌마도 똑같네. 날씨 탓이 아닌가? 그 러시아는 1년 내내 추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녹화실에서는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러시아 지도를 보시면 되게 굉장히 그럼요. 엄청나게 지구의 육지에 그러니까 6의 1분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네, 굉장히 엄청 큰 땅덩어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예 겨울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치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면 제일 추운 게 영상 10도. 소치 동계올림픽. 안 추운데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했어? 거기는 산이 있어요. 산이 되게 높고 산 안에서 산속에서는 되게 추워요. 산에 올라가면. 근데 산 밑에 있는 그 흑해 바닷가에서는 아예 겨울이 없어요. 좋겠다. 그래서 소치가 유명한 게 흑해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뭐 영상 30도 정도 되는데 흑해에 들어가서 막 비키니 입고 들어가면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뒤에서 눈높은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요 러시아 내에서. 가고 싶다. 러시아 가고 싶다. 동계올림픽 싶죠. 야 정말 멋있네. 아니 근데 그 드라마 얘기 정말 재밌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러시아에서 좀 인기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 뭐 케이블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이제 뭐 러시아 말로 자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긴 해요. 근데 막 그렇게 뭐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드라마보다 음악? 그러니까 K-팝 많이 K-팝을 많이 듣죠. 러시아에서는. 그렇군요.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누가 제일 인기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싸이. 싸이? 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로 되게 많이 유명해졌고.
예, 이제는 많이 보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젊은이들이 많이 듣고 있죠. 뭐 동방신기도 그렇고, 뭐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뭐 엑소도 그렇고, 히스타도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예. 그렇군요. 일리아가 떠가지고 가야 돼. 고국으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임성환 작가님은 러시아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막장 드라마 한번 임성환 작가님. 막장 드라마라고 그럴 수도 승부를.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은 소리로 듣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이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그 이 이목구비가 큰 러시아나 이렇게 이목구비가 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동양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좀 밋밋하고 캐릭터가 거의 같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상으로 보는 게 크게 한국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되게 한국 정이 많이 실려 있어요. 정. 그러니까 너무 뭐 정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실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신청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뭘까 이해가 안 가. 왜 저래? 왜 저래? 얘가 왜 저래? 왜 그런 말을 했어? 걔가 왜 이래? 막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뉴스 보니까 뭐 딴 말이지만 뭐 한국의 캔커피 레시피나 뭐 암바사가 굉장한 인기라고 러시아에서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한국의 오리온 초코파이 그렇게 인기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거는 90년대 얘기고요. 아 그래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아이 죄송합니다. 시계가 멈췄어. 그럼 요즘엔 뭐 좋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한국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러시아 내에서는 아시아 딱라고 하면 스시. 아무래도 그렇죠. 제일 인기가 많지만 근데 요즘은 뭐 김밥이나 비빔밥이나 뭐 뜨고 있어요. 러시아가 김밥 장사하자. 김밥 장사나 오뎅 국물 팔면 잘 팔릴 것 같지 않아? 이정수 씨 우리 갑시다. 제 생각에는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모스크바 뭔가에 좀 이렇게 뭐 중심가 아니지만 뭔가 어딘가의 동네에서 딱 이렇게 김밥 전국 막 이렇게 하면서 김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일리아 씨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문화 교류가 많이 필요하구나. 국제사회가 우리가 마치 섬처럼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분단된 상태로 이제 60년 이렇게 오다 보니 7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뭔가 좀 그쪽 위쪽으로 가서 뚫린 옛날에 송기정 선수는 그렇잖아요.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가서 달리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막혀가지고 못 가요. 그리고 냉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기회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그저 여행하는 나라 정도 이렇게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모델이 이쁘다 정도.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옛날에 다시 한번 갔다 와야겠다. 너무 옛날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결혼식을 하는데 한국은 예식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식장에 가서 때로 예식을 하잖아요. 1시간 간격으로. 근데 그때 그 학교 도서관인가 바깥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 추운 1월 달이었는데 그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남성이 이제 그 도서관 앞에 이렇게 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너무 로맨틱하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문화도 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예식 문화 같은 게 어때요? 전혀 달라요. 한국이랑 전혀 달라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놀란 게 왜 이렇게 결혼식을 못하냐. 이런 너무 흥미가 없고 뭔가 좀 로망이 없는 그런 예식을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결혼식이라는 게 되게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수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로망 있게 그리고 굉장히 그 주인공이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 2명이에요. 남성과 여성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제 결혼식이 되는데 러시아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이 그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일어나서 뭐 여자들은 뭐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뭐 드레스를 입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동사무소가 아니라 이제 딱 이렇게 결혼을 등록하는, 그러니까 신혼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혼인 신고를 하는 그런 동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풀 메이크업으로 해서 거기는 가요. 그래서 거기는 공식적인 그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격식적인 자리를 뭐 얘기를 하고 뭐 이제는 남편과 뭐
아내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한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요. 근데 그 놀러 가는 게 사람마다 다를 거고 뭐 학교로 또 나갈 수도 있고 대학교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식당을 전체로 빌려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그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한 낮 4시인가 5시에 마치고 그 해가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낭만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로망적인 분위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15분 띡 하고 나가서 밥 먹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축하해 그리고 끝. 사진. 아니 나는 그게 그런 것도 있는 축의금 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축의금이라는 게 사실 그 결혼하는 당사자 말고 부모님 돈이 많거든. 부모님 손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모님을 빼고서는 결혼식의 주인공 둘만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인데 러시아는 축의금 같은 거 안 주는 거 아니야? 네.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데 일단 러시아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돈을 주는 게 되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천박한 문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자체가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에게 선물 고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돈으로 채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구나. 네,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너를 너무 좋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너에게 선물을 골랐고 나의 정서를 담기고 주는 거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굉장히 싫어요, 러시아에서. 배워야 돼. 저희는 우리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돈 주면 좋아하잖아, 저희는. 근데 우리는 얼마 냈어?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선물이랑 그거는 그 영수증 같이 드리면 되죠. 나중에 그래서 교환할 수도 있고. 네, 교환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에 대한 예의, 성의 표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친하면 5만 원. 안 친하면 5만 원. 친하면 10만 원. 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뜨거운 현안이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고 러시아는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한국이 국정원 해킹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기승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끌어들여. 너무 좋아하실 개미족 것 같아요. 같아. 저희 개미족. 네? 개미족 같아요 지금 막. 개미족이야? 근데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잠깐만 들어봐. 알았어. 아니 그 국정원이 해킹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 해킹팀 통해 가지고 아시죠? 그 사건은 아시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사건이 막 일파만파 미궁 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에도 있죠. KGB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KGB라는 기관이 없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가 안보를 이렇게 하는 기관이 당연히 있죠. 이게 FSB, 러시아 말로 FSB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좀 정보원들은 선글라스도 끼고 눈에 안 띄게. 근데 요즘은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KGB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 FSB 이미지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FSB 이미지가 뭔가 좀 똑똑하고 모든 거에 대한 지식을 갖춘 약간 엘리트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뭘 하러 다니십니까? 비싼 양복을 입고. 스파이하러 가죠? 스파이. 멋있다인데. 멋있어. 근데 그 스파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파이예요? 아니면 해외 정보를 캐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건 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내에서도 그 스노우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노우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는 스노우든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러시아의 그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궁금하는 게 스노우든이 이제 미국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FSB랑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뭔가를 같이 움직이냐 아니면 같이 뭐 뭔가를 정보를 파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그 세계사적으로 처음이래요.
한국 국정원이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반박하고 국민에 대해서 압박하는 성명을 내는 거는 전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러시아의 정보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일단은 뉴스에서 나온 적 없었어요. 네. 뉴스에서 나온 적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당의 원내대표도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러시아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힘이 엄청 세요. 세죠. 특히 푸틴은 카리스마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로 유명하기도 보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에 푸틴이 거기 직접 가서 원래는 10년 정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푸틴이 직접 거기 가면 10분 안에 다 해결돼요. 네, 그만큼 파워가 세서 정치 환경이 러시아랑 더 비슷한 것 같은데 미국.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약간 그런 식이에요. 러시아가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러니까 푸틴이 직접 문제가 터졌을 때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다 자기가 직접 해?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민주주의가 뭐야?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죠? 네. 모든 뭐 현안마다 대통령이 다 나서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강요들은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게 어떤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정치가 좀 닮아 있기도 하고 또 틀린 점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러시아의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청년들도 좀 갑자기 궁금해져요. 우리는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20대 정치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 투표율도 낮아요. 네. 한국에서는 60대 이상이 정치에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지지율도 높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같은 경우가 8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에 자란 애들은 아직 그 90년대 가난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90년대들은 주로 거의 다 러시아 내 활동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는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현재 대통령의 정권의 믿음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90년대에 태어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서 여기 자란 애들은 굉장히 애국심이 세서 그러니까 푸틴 안에서 자란 애들. 그러니까 애국심이 너무 강하고 정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국제 그 뉴스에 대한 그 흥미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취업률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되게 어렵거든요. 갈수록 떨어져 있고 대학교 가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위해서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는 타입인데 러시아 쪽은 좀 어떠신가요? 러시아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가 약간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있고 근데 그 금융 위기에 빠지기 직전에 굉장히 좋았어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5% 정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실업률이 5%? 네, 실업률이 5%. 그래요? 네. 그 정도의 고용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는 푸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가 항상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러시아는 몇 살부터 투표를 해요? 18살부터. 18살부터. 그럼 고등학생부터? 18살이면 이제 대학교입니다. 대학생부터. 그렇군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럼 비슷하네요. 우리는 러시아와 많이 닮아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제가 러시아에 가서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근데 러시아 말 할 줄 아셔야 돼요. 러시아 반드시. 러시아 말 되게 어려워. 진짜요? 스파시바? 무슨 말이야? 나 욕하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인사말도 배웠어. 온다 그래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아까. 찌드라 뿌아째. 그건 들렸고요. 찌드라스 뿌아째.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학원 다니세요. 안 다닐 거야. 한국말 일리아 선생님한테 학원 다니세요. 저 개인 교습 예약합니다. 네. 과외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오늘 그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보고 있는데요. 빅이슈라는 잡지에 칼럼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주로 어떤 내용을 쓰시나요? 빅이슈라는 잡지는 아시죠? 이정수 씨 아세요? 제가 그 다이소익센터라고 노숙인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 홍보대사예요. 오 진짜? 예. 와. 그래가지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예, 어떤 내용을 주로?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간단하고 그냥 일야가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한국, 보는 한국 사회, 보는 한국 문화 뭐 이런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고 그냥 한 페이지 정도 기사인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느낀 그런 생각. 재능 기부인가요? 네, 재능 기부입니다. 그 원고료 없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찌됐든 일리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게 너무 취향에 맞아서 저는 글을 쓰는 게 러시아 말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건 러시아 언론 매체에서 몇 번 나온 적도 있고 한국 내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그 발간된 러시아 신문사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빅이슈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써드리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그 쓰는 과정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내용을 준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리아 씨는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 계획이세요? 한국말로 칼럼도 쓰시고 이렇게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시고 또 방송도 하시면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 아니다. 이 나라를 뜨겠다. 어떤 점입니까? 저는 아마 전자입니다. 네, 계속 한국에 살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한국에 나갈 기획은 없고요. 계속 한국에 활동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집에가 일단 제3의 나라를 잠깐 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공부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잠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집은 아예 한국에 두고 나가더라도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소개팅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어떤 여성을 좋아하세요? 전 일단 똑똑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똑똑하고 약간 시크한 스타일. 시크한 스타일. 그렇구나. 나 같은 스타일이네. 정말 이 아줌마가 통통한 스타일 아니에요? 조용히 좀 러시아 분위기가 약간 약간 차갑고 이 스마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도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보 취합을 했더니 일리아 씨가 시스타를 제일 좋아한다는데. 맞아요. 네? 시스타 제가 한번 만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선필의 만남.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반적인 원하는 취향이 동양인이 아니네. 이게 시스타는 동양인이 아니에요. 동양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아니, 저 유럽 쪽.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국적은 상관없고요. 일단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그거는 뭐 여권이 뭐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그건 상관없고요. 여권이 초록색이냐 빨간색.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목 나오는 여권이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상관없다. 그렇군요. 근데 좀 결혼도 좀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는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때는 결혼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이 상관없이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이제는 앞으로 같이 인생 끝까지는 가야 할 사람인데 그건 굳이 뭐 20살까지 꼭 만나야 된다. 뭐 30까지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건 좀 없고요. 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한국에서 정착한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분은 지식인 같아. 네, 지식인으로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약 1시간 동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은 지식인이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자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다양한 직업이 가능할 것 같아. 분위기 메이커? 어떻게 분위기 메이커는 분위기 메이커는 이정수고 1호 분위기 메이커고 2호? 뭐 하여튼 굉장히 오늘 진지하게 재밌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 이런 건 어떤 건가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것? 야 이거 고정 마무리 멘트 같은데. 글쎄요 되게 많은데 일단은 한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 아마 한국 사람들입니다. 훈훈하네요. 저도 러시아 사람들을 좋아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되게 반가웠고요. 예,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네, 저를 그러니까 비준상회담에서 항상 나오는 모습이 막 도도하고 찌적인 그런 모습을 밖에 안 보여드렸고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또 다른 면을 저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정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모습이 있네요. 어떻게 고정 요청하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출연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오늘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갔지만 만약 고정 들어오잖아요? 그럼 맨날 정치 얘기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